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 씨는 물론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의 친동생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전 씨의 횡령 과정과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 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엔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영남권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6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곧 야당이 될 민주당은 국무위원 후보 19명 모두 퇴장감이라며 마치 검찰 수사 명단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기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가장 눈길이 갔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사과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대형 로펌에서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높은 수준이라며 고개를 숙였고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후배 공무원에게 단 한 건의 전화도 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도 국민 눈높이로 보면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한 후보자의 해명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았을까요?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선 또다시 자료 부실 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때 이 문제로 정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후보자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정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죽음을 기록하는 분입니다.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이란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 이현 씨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이 됐어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6건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언론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일정이고요. 네. 그리고 관심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일 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석 공파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요. 6일 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 진행이 되는데 다양한 의혹들이 검증이 되고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야당에서 부적격 후보자라고 지목을 했던 후보자들이 거의 매일매일 인사청문회 당일 날마다 끼어 있어서 조용할 날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일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쟁점이 됐습니까? 일단 그동안 보도가 많이 된 것처럼 전관 예우 그리고 이해 충돌, 공직자 시절 및 퇴임 이후 이력 등에 대한 이제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은 한 건도 없다.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인 자신에게 10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한다. 이런 반박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입씨름이 오가기도 한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직자 시절 자신 소유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게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든지 회사 책임자를 만난 적이 없다. 특혜를 줬으면 자신은 이미 해고됐거나 감옥에 갔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 후에 배우자 그림 개인전 열어가지고 그림 판매한 게 일종의 이제 프리미엄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만약에 그 덕을 보려고 했으면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하지 않았겠느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앤장 재직 기간 동안 받았던 고액 연봉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의 어떤 봉급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0억이 지나치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한장에는 원래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가요? 이게 나름대로의 무슨 업계 수준이라는 게 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장관급 이제 그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네네.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장관을 지낸 인사들 정도이거나 그것보다 좀 덜 받았다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업계 수준이라는 게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인데다가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그걸 우리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아무튼 본인의 주장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20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20만 원도 아쉽습니다. 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기도 좀 시끄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고급 일식당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좀 뜨거웠는데요.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 말인데 요리사가 당일 선별한 이 고급 재료로 이제 맞춤 요리를 내는 걸 이제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데 네. 저 같은 서민은 이제 경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러한 이제 메뉴인 것이죠. 근데 이 일식 식당에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7차례에 걸쳐서 거의 1,600만 원 정도를 업무 추진비로 썼다는 건데 이 오마카세 메뉴만 내는 식당의 해당 이 점심 가격은 7만 5천 원이었고요. 저녁은 1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명 안팎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이 테이블은 3개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공간에서 최대 18명하고 간담회를 했다. 그리고 할 때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지출을 했다. 이렇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적어서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계산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허위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오등동 개발 의혹이었습니다. 이건 오등동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수입을 몰아주는 설계를 해준 거 아니냐, 즉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건데요. 일단 원희룡 후보자는 이 업무 추진비는 공적으로 사용한 게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였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추후 밝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등봉 개발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고 특혜나 유착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거듭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계속 하여튼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만 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약 파기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를 한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이제 민주당이 요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는 최소 600만 원의 기본 지원금을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손실보상도 피해 규모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피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 이제 공약 축소 후퇴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겁니다. 근데 추경호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년부터 애초에 공약했던 바가 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런 입장이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론스타, 그러니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이 책임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한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피아 편중 인사가 있다. 뭐 이런 논란. 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과 병역 면제 처분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박진애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에는 장남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자금 세탁과 관련된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일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문제 없는 일이었다. 뭐 온라인 포커도 넓게 보면은 게임이다. 이렇게 이 해명을 했고요. 그래서 게임 오늘요? 그렇습니다. 예. 게임 플랫폼 회사에 다닌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료를 이제 미제출한 부분 때문에 공방이 좀 있었는데 친일 역사관 논란하고 그다음에 이 삼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장충기 당시 부사장의 어떤 문자를 받고 와인을 잘 받았다라는 단문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전자 사회이사로 일하고 36일간 일하고 1,600만 원 받은 사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한꺼번에 6명이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려가지고 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명 얘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좀 화제를 바꿔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에 앞서 사면권을 행사할지 그동안에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임기 말 사면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참모회의 등에서 사면 관련 언급을 대통령이 안 했다는 건데요. 사면을 단행을 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퇴임 전 시간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상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다라는 거는 마지막 사면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4일이나 6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상당한 고심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임기 말 그렇죠. 예. 네,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컸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네. 대통령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그 언론과의 대담 등을 통해서 밝힌 바처럼 사법 정의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은 국민 여론의 어떤 이 뒷받침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임기 말 사면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 최근 국회에서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전국 이 문제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정치적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어서 이걸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온 게 오히려 사면 무산 배경이 됐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저런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한다라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아무도 사면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언론이 앞장서서 사면해줘라 이렇게 분위기 띄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계속 지역 순회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경기도를 찾았어요. 고양,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의 4개 도시, 경기 지역의 4개 도시를 차례로 찾아서 대선, 당선 사례 인사 등을 했는데요. 여기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신속히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GTX 관련 이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 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GTX A 노선 건설 현황을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안양 동안구에서는 노후 아파트 실태를 직접 확인을 했고요. 또 수원에서는 이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인사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역 순회하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하고 함께 다니는 것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29일 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면서 선거 유세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를 윤석열 당선자가 서슴지 않고 있다. 당선 사례를 빙자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상대 경기도에서 상대 후보죠. 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역 민심 정치, 당선 사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봐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재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난 1일 날 안철수 위원장하고 만나서 분당 갑에 재보궐선거 출마 관련 논의를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렇고 부정은 안 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출마가 임박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거 당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익명 보도가 나오는 거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민식 전 의원 등 이미 출마 선언한 상태에서 전략공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 지도부로서는 난감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인천 계양을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 이재명 전 지사가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설인 모양인 것 같고요. 미니 대선이 될 모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일같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 그중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부고를 기록하는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도 한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는 왜 사회가 놓치는 죽음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 이현 씨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운영하고 계신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말 그대로 그 산재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매일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하는 계정입니다. 근데 왜 노동자들의 죽음을 그것도 전체를 모아가지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걸 다 찾아서라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까? 일단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 너무 많은데 이 소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좀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보도가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1년에 2,000명 넘게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좀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노동권에 대한 관심은 좀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산업재해들 재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건 이슈가 생기면서 일하다 죽은 사람들의 소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일단 궁금함이 생겼고요. 네. 실제로 좀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찾기가 힘든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거의 매일매일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산재 사고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일단 검색 엔진에서 이제 특정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망사고 속보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소방방재신문 같은 경우를 찾아서 사고 소식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고 또 올려놓는 방식이 있고, 주변에서 혹시 제보를 하시거나 이렇게 건너 알려주는 산재 사고는 없습니까? 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어디에도 실리지 않은 소식들을 제보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제보면 어떤 제보가 들어옵니까? 제보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산재가 났는데 회사에서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 네. 일단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 예. 산재가 난 후에 그 당시에 바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한참 치료 중에 돌아가신 분들 소식은 거의 보도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제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기록하시다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라기보다는 올해 이제 다시 올해부터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네. 올해 1월에 진짜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놓고 노동자들이 죽었던 주간이 있어요. 네.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17명이 돌아가셨는데, 예. 그때 그 일지를 보내면서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그렇게 다 보도하지는 않았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보도량이 좀 늘긴 했는데, 네. 그 전체가 다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을 다룬 책도 내셨더라고요. 예. 책 제목이 이게 제가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146 그리고 콤마 쉼표에 529. 예.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146529라고 있는데. 2146-529 이렇게 읽어야 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146은 2021년 작년에 일하다 돌아가신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정치고 529는 작년에 이 개정에 기록된 죽음의 소식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작년에만 529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개정에 기록된 게 529명이고 노동부 발표로는 828명입니다. 노동부 발표로는 그렇게 됐고요. 네, 828명은 사고 사망이고요. 네. 그게 이제 질병 사망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습니다. 질병 사망까지 하면, 네. 예. 네, 이렇게 많은 죽음을 기록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좀 정서적으로 조금 벅찰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들을 전부 일단 찾아가지고 정리한다는 게 정서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계속 일하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나라도 이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올해 1월 27일 책을 또 출간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이었었잖아요. 예. 일부러 그렇게 날짜를 맞추신 겁니까? 예, 맞춰서 출판사랑 의논해서 그날에 맞춰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자에 맞춰서 발간을 했습니다. 책을 내고 난 다음에 혹시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준 게 있습니까? 반응은 좀 많이 보여주셨고요.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쪽지를 받았는데 그 책에 자기 친구의 이름이 실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구매는 했고, 근데 제가 읽어볼진 못할 것 같다라는 쪽지를 받고선 좀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이 매일 부고를 전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피부로 느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도량은 많이 늘었어요. 언론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일단은 보도량이 늘었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이제 시행 이후에 기업들이 일단 처벌의 피를 위한 노력들을 좀 하면서도 그래도 안전 관리에 대해서 조금씩은 신경을 쓰는 모습들은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 대선 결과가 난 이후에 그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대통령 당선이 되신 후에는 안전관리보다는 이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실히 커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산재사고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아직까지 이렇게 뭐 뚜렷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하는 통계는 없는데요. 좀 반복되는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은 이익을 위해 영위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노동자를 죽이지 않게 하는 비용보다 노동자를 죽게 한 다음에 치르는 대가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자를 죽지 않게 하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기업들이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김진희님께서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꼭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이게 산업재해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거든요. 내일이고 나의 가족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들이 더 이상 이 살인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연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 계정 운영자 이현 씨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사청문회 두 분도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 그러니까 총 6명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린 것인데, 일단 인사청문회 총평을 두 분이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얘기를 해보죠. 어떤 분께서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한덕수 총리한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모아졌죠. 네. 근데 이제 태도나 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관심사였는데요. 그 쏟아지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문점 지적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더라고요. 인정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네. 이 묻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한덕수 후보자 나간에 이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는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 오늘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정면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밀리면 안 된다. 네, 당당하게 한다라는 한 후보자의 그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방침이 일단 눈에 띄고요. 네. 특히 이제 의문점으로 많이 제기가 되는 그 회전문, 김앤장에 갔다가 관직 나왔다가 또 김앤장에 갔다 또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이번에 총리 후보가 된 게 나온 게 내가 희생을 한 거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딱 거의 좀 말이 꽂히더라고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왔구나.
총리 후보자가 된 게 희생이구나. 그리고 김앤장으로부터 뭐 돈을 받은 거, 거액의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일단 엄청난 돈은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로 봐서는 큰 돈이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네. 논리나 태도 같은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내일까지 뭐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결정을 해서 표결을 붙여야 될까.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김경진 의원님 반박도 좋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희생하러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하고 내가 당당하다는 것을 좀 별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늘 이제 몇 군데 채널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을 네. 돌려가면서 봤는데 한덕수, 원희룡, 박보균 아마 이 세 분 청문회는 비교적 후보님들이 조금 당당한 자세였던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세 군데는 비교적 조금 이제 좀 뭐랄까 로키 모드였던 것 같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본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도 하셨고 부총리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하셨고 네. 또 한미 FTA 비준과 관련된 주요한 역할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로 지명을 하신 측면이 있고 이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연 뭐 한 4억 정도 되는 고문료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식의 문제와 네. 사실은 뭐 삼성전자 사장이나 이사들 뭐들 되면 연봉 뭐 30억에서 100억 정도씩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떤 현실에 있어서의 상황과 괴리가 분명히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 직원하고 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김앤장의 고문인데 네. 삼성전자 사장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을 같이 일대일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정도를 한 인재라면 네. 삼성전자 사장으로 가셨을 자격은 충분히 있을 거고 그렇다면 연봉 100억 되지 않겠어요? 정말요? 네. 제가 비교하자면 네. 제가 뭐 우주에서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니까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한 7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에요. 네,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하는 뭐 1년 예산만 해서 한 650조 되는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고요. 보면 네. 물론 이게 배달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또 서민층들이 대다수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옛날 무슨 1960년대 70년대 그 수준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과 또 정치인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러는데 그게 연봉 5억이 그렇게 그러면 과도한 어떤 연봉일까?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정한 7대 인사검증 기준 거기에 뭐 저촉되는 건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디펜드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비슷한 논리를 피더라고요. 네.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당당한데 좀 논리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하여튼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희생하러 나왔다는 데서 그게 희생? 이거 아무래도 좀 튀는 얘기인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들도 좀 나왔는데 하여튼 태도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이거 이 방침이 이거 진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거려지는
풍침이고 태도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차라리 네. 그 연봉 의혹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법, 감정법에 의해서 뭔가 좀 마음속에 불쾌하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국회에서 그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고액 연봉을 뭐 10억 이상 고액 연봉을 받은 사람들은 네. 영구히 그냥 관직으로 오지 마라. 뭐 그런 어떤 불문율 같은 것이 뭐 여야 사이에 합의가 된다든지 아니 뭐 어떤 식의 기준이 되면 모르겠는데 네. 실은 문재인 정부 때 가령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마 어디 로펌인가 어디 계셨을 거예요. 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연봉을 받다가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임명을 강행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괜히 그냥 각자 그 순간에 그냥 그 해당 정파적인 기준에서 보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감정에만 불을 지르는 거예요 보면. 네. 근데 이게 서로 간에 보면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불문율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면 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감정에만 지르는 어떤 정치 또 인재와 관련한 어떤 평가 구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 사실 인사청문회 그 한 건마다 얘기하자면 뭐 저희 이 시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 내일은 이제 뭐 그 사이에 일했던 분야의 증인들이 나오는. 네. 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이제 또 봐야죠. 내일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회 비준 문제는 다른 후보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통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벌써 부적격하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더군다나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법인카드 사용한 얘기, 뭐 참 오마카세라고 하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요. 그 얘기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 공격수를 자처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또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성격의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이제 제주도지사라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을 하다가 보면서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를 푸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카 비슷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거에서 이게 똑같은 비슷한 성격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제주도라는 특이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자는 그 사이 나왔던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경호 의원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부동산도 원희룡, 추경호 두 후보자들에게 많이 물었는데 조금 안심이 될까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찬찬히 현실을 살펴가면서 하겠다. 부동산 문제, 규제 푸는 문제, 세금 문제랄지에 대해서 두 분이 뭐 비슷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네. 정책을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대목은 저는 좀 잘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현실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다라는 거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외교 이슈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싶다,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하나 좀 약간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외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네. 외교 라인업들을 보면서 이 외교 라인업을 가지고 한미 외교, 한일 외교, 한중 외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일단 박진 장관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사인을 보낸 건 좀 다행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네.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좀 마음에 안 들죠. 박진 장관이나 박보균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일단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공원 오등봉. 예. 근데 본인이 어쨌든 듣기에 보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변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 관련된 부지가 70%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네. 자신이 행정을 책임지던 제주도 같은 경우는 86%로 그 기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했었다. 네. 그리고 초과이익과 관련해서도 한 9% 8점 몇 % 정도를 넘어가는 초과이익은 환수 조항을 뒀기 때문에 네. 민간 사업 개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고 박하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흥수궁이득 가는 대목이 있어서 그 오등봉과 관련해서는 글쎄 이제 민주당에서 추가로 더 뭔가 좀 구체적인 폭로라든지 어떤 공세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이해가 좀 된 측면이 있고요. 법인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령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비서 직원들이 자기 개인 카드로 끊었다가 법인카드로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끊고 그 음식들을 이재명 후보 개인 사택 아파트나 그 옆으로 배달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가서 식사를 했던 건 맞고 그다음에 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곧바로 정기적으로 지금 공개를 했고 이게 제주도 의회에 의해서 심사 대상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그 정도면 뭐 받아들일 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무슨 구체적인 특별한 오늘 있었던 청문회 이제 후보자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한 방은 제 눈에는 없었다. 안 띄었습니다. 네. 이 법인카드 문제는 사실 좀 이걸 오히려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쓰신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오마카세가 한 끼당 식사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10만 원 또 후반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여러 사람이 간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식사를 한 것처럼 하고 한 사람당 식사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뭔가 나와야겠죠. 나와야 될 거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러니까 해당 자치단체 의회에 대해서는 네. 누구랑 같이 밥 먹었는지 네네. 가서 1인당 얼마였는지 요 자료까지도 상시 그냥 공개되어야 되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감시 체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그 이후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요. 또 4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6일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실은 뭐 다 부적격이라고 하고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후보자인데요. 지금 그 이후로 가면 갈수록 뭐랄까 인사청문회 국면이 더 뜨거워질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비준 문제, 인준 문제가 나중에는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먼저 인준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봐야 되겠죠. 한덕수 후보자 것도 봐야 되겠지만 정호영, 한동훈, 김인철, 이상민 후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일정을 잡기 때문에 네. 다 이 19명이
어떻게 보면 연동이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을 잡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잡을 것이기 때문에 금방 뭐 끝났다고 그래서 바로 일정 잡읍시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 다 끝내고 마지막에 뭐 국회에서 인준하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건가요?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취임식 전에 뭐 일단은 뭐 취임식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는 계속되긴 하지만요. 취임식 이후에도 벌써 이영 장관 후보자하고 권영세, 김현숙 이런 분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임식 이전에 일단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건 매듭을 짓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취임 전에 총리 문제는 매듭 짓고. 총리 문제 매듭을 짓고 나머지 후보자들을 또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일정 협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엄청나게 큰 실연의 날짜 아니에요. 5월 3일이면은. 이제 형사소송법 문제가 내일 불거질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야 원내대표와 또 원내의 어떤 분위기와도 연관이 돼 있긴 한데 만약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9일 이전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더 바라고 있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불안하다. 뭐 부적격 딱지가 이미 붙은 후보자가 있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인철 후보자 두 명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오죽했으면 당선인도 청문회 과정 지켜보고 나서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의외로 좀 꽤나 이제 밖에서 말이 많은 것 같고 국힘 당내에서도 조금은 일부에서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에 대한 경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뭐 어차피 입법부 또 국회는 뭐 민주당 위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워낙 명확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만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서 통과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조금 애매하다 싶은 또는 조금이라도 어떤 뭔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까지는 아마 상당 시간 좀 민주당이 끌으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부결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예상이긴 합니다. 네. 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 그게 최고의 무기니까 네. 그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일 이전까지 만약에 표결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늘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김종필 총리 서리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막 끝없이 늘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요, 민주당이 네. 일단 끌고 표결에 최대한 천천히 붙인 다음에 부결시키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 초창기를 아마 거의 그냥 진흙탕에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제가 너무 민주당을 나쁘게 보나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좀 상황을 그건 아직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경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실 조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방안 이전에 발표한 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현행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좀 규모는 좀 줄인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일단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신경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좀 특이한 게 그렇게 줄이겠다고 그러면서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그 수석실을 온전을 시켰어요.
그게 좀 많이 눈에 띄고 30%를 줄이겠다고 대선 당시에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데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심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확대될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고요. 또 민관 공동위원회를 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줄인 것은 그렇게 해서 민관 공동위원회로 채워나가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과연 청와대를 하여튼 일단 폐쇄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어떤 개혁적 마인드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청와대를 줄이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짝짓기식의 정부 부처와 청와대 기구를 짝짓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장관들한테 권한을 확 줘버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걸 정말로 대폭 축소한다면은 이건 새로운 행정이 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방향이 과연 이걸 진짜 대통령 집무실을 개혁을 하는 것인가라고 보기는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방향만 이렇게 설정이 되고 실제로는 뭐 지금 일실 줄인 것 같고요. 근데 뭐 다 팔수석 체제가 그대로 온전돼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수석을 줄이면서 그것을 비서관으로 돌리는 정도. 위에 돌 빼서 아래에다가 괴는 식의 이런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요. 과연 이제 지금 후보자들이 다 장관이 돼서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장관들한테 얼마나 힘이 실릴까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실제 운용은 약속한 대로 공약한 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김경진 의원께서. 일단 지금 8수석에서 5수석으로 지금 3수석이 빠졌고요. 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방향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후보실에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말 그대로 비서들이고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그래서 장관들이 해당 부처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으로는 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가 이제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짜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아니 그러면은 내일 국무회의 시간을 뒤로 늦출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떤 아니 뭐 그 이후라도 임시 국무 그 이후 내일이 아니더라도 네, 임시 내일. 뭐 모레든 고패든 뭐 5월 9일까지는 임시 국무회의 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 됐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갈 것이다.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짜고 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에요. 네. 문 대통령은 분명히 후보 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그게 5월 9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법안은 서명을 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있었죠.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그냥 그 순서에 따라서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가 일단 듣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뭐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면 딱 그 단어의 차이네요. 여의도 인사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이사일 무슨 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고 지금도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소나기가